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무 채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첫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다시 기사화가 계속 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댓글 중에 몇 가지 좀 제가 생각해도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댓글 중 몇 가지를 취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상품 팔면 이익 나는 거, 손해 나는 거 있기 마련인데, 손해 나는 실손보험 하나 콕 집어 인상하는 거 절대 반대한다. 회사 전체가 적자인 회사만 보험료 올려라. 보험사들 수조 원 흑자 내서 매년 성과금 잔치하면서 보험료 올리는 거 절대 반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보험은 특약별로 손해율을 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실손의료비는 단독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하나의 큰 상품, 종합보험 상품의 특약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실손의료비, 단독으로 판매된 실손의료비조차도 각 특약별로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약별로 인상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툭 쳐서 10%다, 20%다 인상한다 그러는데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각 특약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또 각 직업군에 따라서 손해율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걸 다 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에 따라서 나눠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큰 종합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실손보험료가 올라가 있는데, 왜 전체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냐면요. 손해율이 높은데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손해율이 낮은 데는 보험료를 낮춰야 되고,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주장대로 손해나는 거, 이익나는 거, 그 위험을 해지해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험사별로 문제도 차등이 되는, 어떤 보험료 차등이 심각화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다른 특약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질병 사망 특약은 보험료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래 사시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5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가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다들 오래 사시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는 조금 문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령대별로 사망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요. 경험생명표 자체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손해율이 조금은 내려가고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사망을 80세까지만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손해보험사에 질병사망 특약을 가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80세가 넘어가시면은 보험이 그 특약에 대한 보험은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있고, 또 질병 쪽에 다른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 입원 일당, 이런 종류의 특약들이 있는데, 만약에 실손의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그 손해율을 그쪽에 전가한다 그러면은 그 특약들에 대한 보험료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실손의료비가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다른 보험, 진단금 같은 건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진단금을 가입하시는 분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특약 나눠놓을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면 돼요. 다보장 보험, 특약 하나, 특약 없어 주계약, 다보장. 이러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나는 뭐 콕 집어 인상은 절대 반대한다 그러시는데 콕 집어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전체가 적자인 회사만 보험료 올려라 그러는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손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실손보험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사별로 손해율이 따르기 때문에 회사별로 보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실손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보험회사들 수조 원 흑자 내서 매년 성과금 잔치 한다 그러는데 성과금 잔치는 사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면은 성과금 잔치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손해보험사들 전체적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 폭이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줄긴 했지만, 그래서 적자 폭이 커져서, 흑자 폭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적자가 나서, 하위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몸집을 줄인다든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규직 직원들 거의 다 없애버린 회사도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 없애고 계약직인 설계사들로만 운영하고 있는 거의 중간 본사 뼈대 조직만 남기고 나머지 지사라든지 지점들은 모두 설계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도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성과금 잔치 할 일은 별로 없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성과금 잔치 하는 거는 이익이 났으면 성과금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과연 그런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가입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금융감독원은 더 정확한 자료 공개하라. 보험사 3조 6천억 적자라는데 그중 백내장이 9,300억, 도수는 그보다 적을 거고 실손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는 총 얼마고 총 지급한 보험금은 얼마고 정확하게 좀 까봐라. 맞습니다. 까야죠. 까야죠. 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걸 까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험사들이나 금융당국, 이건 금융당국이 움직일 일이죠. 예. 이건 통계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들 수당의 운영비 이런 걸로 엄청 집어넣고 적자 타령하는 건 아닌 거 의심스럽다 그러시는데, 보험사들 운영비 빠듯합니다. 자, 보험사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보험사 기본적인 수익도 있겠지만, 각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건물, 점포, 임대료도 있고요. 안에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나 전화나 컴퓨터, 프린터, 전기요금 이런 것들 다 부담이 돼야 되겠죠. 각 지점별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험사들 보면 각 지점별로 그것들 다 부담하고 있고, 본사에서 내려주는 예산, 이 예산도 똑같이 안 줍니다. 지점 규모, 매출에 따라서 내려오는 운영비가 달라요. 그 운영비 안에 살림을 살아야 되고, 거기서 적자가 나면은 차입을 해요. 자기보다 한 단계 위 조직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점이 있으면 지점보다 위에는 보통 지역단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단이나 지역 본부 이렇게 되는데, 그 상위 조직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옵니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자금이 갚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비가 깎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들 수당, 설계사들 수당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가 손해보험사 쪽에만 있어서 생명보험사 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던데, 생명보험사 수당이 조금 많습니다. 손해보험사보다. 물론 상품별로 수당은 달라요. 다른데, 특히 연금이라든지 이런 건 수당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저축 상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생명보험사
상품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저축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해보험사 상품은 그 저축 상품도 있겠지만 비저축 상품이 좀 많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20년짜리 20년 납입을 하는 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20년 납입을 다 했을 경우 설계사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내신 보험료의 5%입니다. 5% 정도 돼요. 보통 장기보험이라고 하는 매달 내는 보험, 장기로 10년, 20년 이렇게 가입하는 그 보험의 수당 자체가 약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5%인데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보험은 최저 6.5%에서 한 13%까지 최대 올라갑니다. 예전에 아마 15, 17%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기본 스타트가 6.5%, 뭐 대리점이라면 7.5% 정도, 회사마다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매출이 많다면은 성과금 조금 더 주면서 최대 한 13% 정도까지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개인 보험 설계사들은 7% 정도, 7%에서 8% 사이에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대형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뭐 13%, 조금 더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설계사들은 10% 안 되는 자동차 보험에는 한 8%, 7%, 8%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받고 있고요. 일반 보험이라 그래서 단기 보험들이 있습니다. 뭐 최대 3년까지도 가능한데 보통 1년 그 이내로 가입하는 보험들, 보험료 한 번 내고 많은 보험들, 이런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6%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25%, 과거에는 30%짜리 상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5% 정도, 21에서 25%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상품들이 있는데 결코 수수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결코 많은 게 아니고, 특히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 뭐 규모가 아주 작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얼마 안 돼요. 수수료가 높은 것들이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행자 보험 수수료 높죠. 20% 정도, 18에서 20% 정도 되는데 이게 보험료가 몇만 원이 안 돼요. 10만 원 해봐야 15,000원, 만원 수당이에요. 그거 여행자 보험 한거 10만 원짜리 하나 받으려면은 몇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몇 시간 투자하는데 수수료 10,000원이요.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일반 보험은 본사에서 증권 발송도 안 해줘요. 설계사들이 발송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우편으로 달라 그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편 수수료가 들어가고 내 시간이 뺏겨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편리한 장기보험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보험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을 하지만은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실손은 가장 많이 오르는 1세대 실손은 1년에 통원으로 한 질병당 30분밖에 청구할 수 없고, 그 후 6개월은 보험금 청구해도 지급 안 된다. 일부의 과잉진료로 계속 적자를 하는데 일부라도 한 질병당 통원으로 30분밖에 지급 안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본다는 건 보험사 좀 의심스럽다 라고 하시는데요. 1세대를 제외한 2세대, 3세대,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커요. 자기부담금이 커서 생각보다 병원, 2세대 같으면 몰라도 3세대, 4세대는 병원 무서워서 못 갑니다. 갔다 오면은 빠지는 돈이 훨씬 많아요. 예, 80%, 70%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도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을 제외하고는 2세대 실손도 공제 금액이 제법 있어서 웬만하면은 병원을 쇼핑 안 하십니다. 예, 근데 1세대 실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쇼핑 하시지요. 예. 질병성원 같은 경우에 5,000원 자기 공제 금액이 있긴 하지만, 5,000원 공제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5,000원 공제하더라도, 한도를 넘어서면, 10만원짜리, 25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있다 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넘어선다면은, 공제 금액 한도 내에서는 다 드리죠. 예, 이게 자기 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어차피 병원비 낼 거,
계속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도수 치료들을 많이 예를 드시는데 도수 치료 말고요. MRI라든지 또 다른 어떤 뭐 진료나 또 그 특히 정형외과 쪽에서 많이 있는 시술이라고 하죠. 예. 시술 저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분들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반쯤 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디스크 알아봤던 환자였기 때문에 아는데요. 제법 많이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런 시술로 디스크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그 시술들 대부분 통증 치료예요.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디스크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자른다든지 파열된 디스크를 다른 인공 디스크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누르는 그런 것들 통증을 제거하려면은 튀어나온 디스크,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술이요? 그냥 전기 자극이라든지 약물 주입을 통해서 통증만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몇백만 원씩 받죠? 입원시키고. 예. 그것도 과잉 진료예요. 그것도 과잉 진료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MRI 한번 찍는데 통원 한도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 60만 원짜리 MRI를 찍었다. 30만 원 내가 통원 가입해 있는데 30만 원 못 받죠? 그럼 어떡하느냐? 하루 1박 2일 입원하시는 거예요. 1박 2일 입원하셔서 그걸 100% 다 받으십니다. 이런데도 1세대가 적다고요? 2세대, 3세대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면 그걸 왜 유지하시죠? 예? 그걸 왜 유지하십니까? 그리고 1세대 실손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5년, 3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1년의 위험도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1년 폭만. 근데 3년짜리나 5년짜리는 5년간의 폭을, 변동폭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느냐? 보험사 손해보면 안 되죠?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떡하느냐? 최고의 리스크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근접하게 보험료를 일정 부분 추가 징수합니다. 5년 갱신이면 5년 동안 보험료 못 올리니까 5년 동안 오를 거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위험도 변동 폭이 좀 더 큰 걸 잡아서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동안 변할 거 평균값 잡아서 그보다 조금 더 올립니다. 위험도가 높은 것 쪽으로 가요. 낮은 쪽으로 안 갑니다, 절대. 왜냐? 덜 받은 보험료 나중에 고객에게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받은 거 나중에 문제되면 내주면 내줬지, 뭐 내주지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는 그 1년의 폭만 생각하면 돼요. 1년은 폭은 짧죠? 그러면은 그 당시의 보험료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답이 좀 됐을라나요? 예.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만 제대로 공개하면 되겠죠? 그거는 보험당국이 강하게 보험사에 요청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보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니들 배불리려고냐? 맞습니다. 배불리려고입니다. 보험사 존재하는 이유? 보험회사 돈 벌기 위해서 보험회사 운영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 보험은 우리 현재 회사가 보험회사가 설립이 되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는 가입자 중심의 회사가 만들어진 게 처음에 보험회사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전문적인 보험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조합 형태가 아닌 보험회사 형태로 가면서 회사가 설립이 되고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 자본금으로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뀐 거죠. 예. 돈 벌려고 보험회사 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예. 자, 네 번째. 정말이지 보험 기본 빼고 갱신은 다 해지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갱신 특약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보험들은 갱신특약이 거의 없었어요. 갱신특약 만들어진 게 실손의료비가 거의 뭐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손의료비가 나오기 전에 갱신특약은 거의 없었으니까. 왜 그러냐? 그 실손의료비 나오기 전에 보험은 대부분 정기보험이었어요. 기간 10년 또는 20년 기간을 정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장을 하는 정기보험이었습니다. 기간이 짧죠. 짧으니까 보험료의 변동폭을 크게 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 계산할 것도 없고 딱 그것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도 없었어요. 내가 가입한 기간 동안, 정해진 약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만 죄송합니다.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하지만 실손의료비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위험률이 변동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험사들이 보통 5년 갱신짜리 상품으로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5년 정도 그냥 5년 정도 계산을 하고 5년 뒤에 보험료 다시 계산하자. 위험률 보고 손해율 보고 다시 계산하자. 그랬는데 실손의료비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죠.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실손의료비 전체 연대표 보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도 있었고요. 실손의료비가 중구난방 중구난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실손의료비 표준화를 하는 날이 옵니다. 표준화를 하고 갱신기간도 처음에는 3년짜리로 갱신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매년 갱신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다 보험료 올라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보험료 갱신으로, 보험료 갱신이라고 하면 보험료 재산정이죠. 재산정 방식으로 바뀌어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진단금은 갱신형으로, 수술비는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단금은 대부분의 진단금이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최초 1회만이에요. 최초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미리 내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특약으로 저렴하게 가입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가고 갱신보험료가 부담이 될 때쯤 되면은 20, 30년 지난 다음인데 20, 30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가입했던 그 진단금 액수가 목돈이 아니라 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현재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예전에 초창기에 보험 아줌마라고 하죠. 생명보험사들 그 백지 청약서 들고 다니셨던 그분들 사인만 받아가서 그냥 가입됐던 그 당시에 60세 만기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한구자 가입하시면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인데 이분들 가정에 한 달 월급이 얼마냐? 10만원에서 20만원이었어요. 월 보험료가 얼마냐? 몇만원씩 됐어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됐어요. 이거 10,000원씩 1년이면 12만원이고요. 10년이면 120만원, 20년이면 240만원인데 30년쯤 뒤에 60세 만기에 뭐 500만원 준다고 또는 뭐 2, 3만원짜리 가입하면 1,000만원 준다고. 그때는요 금리도 굉장히 높을 때예요. 지금처럼 1, 2% 금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10%가 넘는 10%, 20% 금리 때예요. 그때 모 보험사가 교육보험도 많이 판매했었죠. 교육보험 무슨 교육보험입니까? 그냥 교육저축이죠.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상품 운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상품 다시 만들어 판매하라고 해도 판매 못합니다. 절대. 왜냐? 중간중간에 돈 빼주면서 교육보험은 중간중간에 이벤트 있을 때마다 돈을 빼주면서 만기 때 100% 돌려줘야 돼요. 왜? 생명보험사니까. 생명보험사는 만기 때 100%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100% 이상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상품 절대 못 만들죠. 고정금리 상품 판매했다가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예전에 고정금리 상품 판매했다가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신문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자율이 변동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 1,000만원짜리 생명보험, 그때 1,000만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월급 한 달 월급 10만원인데 1,000만원이면 큰 거죠. 지금 월급 300만원 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때요? 몇 억 되는 거죠? 큰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들 60세 되시고 만기 되셔서 1억 1,000만원 받으셨어. 그게 돈인가요? 80년대 중반에 가입하셔가지고 80년대 초중반에 가입하셔서 30년이 지났어. 80년대 가입해도 2010년이에요. 30년 지나면 2010년도에 1,000만원이 돈이었어요? 80년대 초반에 몇백만원 했으면 아파트 탔습니다. 근데 2010년에 아파트가 얼마예요? 억 단위죠? 화폐 가치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금은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수술비는 필요하면 받고 또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 가입해서 미리 보험료 다 내고 끝내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보상을 받으시면 중복 반복해서 보상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다 해지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갱신 대해서 초창기에 기자분들 이런 말씀들 하셨죠. 실손의료비 갱신되면 나중에 갱신 폭탄 받는다고요. 폭탄 받죠. 예전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거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 4세대예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세대 보험을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 과거의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자 유치가 안 된다. 신규 가입자 유치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기존 가입자가 유지가 돼야 되고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보험료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결국 보험료 상승 압박 요인이 많아지고 더 크게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연령 대비해서 보험료는 올라갈지 몰라도 위험률은 더 떨어져요. 왜? 약이 점점 좋아지고요. 의료기술이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도 많아지고요. 사전 예방조치도 많아요. 몸관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발병률 자체가 전체 오래 사니까 발병률은 높아지겠지만 그 연령대의 발병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보험료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뭐 수술비라든지 또 뭐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점점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분 보험 기본 빼고 갱신 다 해지한다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흑자일 때도 보험금 올리고 적자일 때도 보험금 올리고 설계사도 수당 줄여봐라. 왜 적자인지. 설계사도 수당 줄이면요 보험 개판 납니다. 엉망이 돼요. 여러분들 설계사 없이 다이렉트 보험 가입하시면 편안하세요? 콜센터 상담원이 상담하는 거 만족하세요? 내용을 받아보고 내가 꼼꼼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설계사하고 다시 상담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도 불안해서 또 다시 살펴보고 하는 게 보험인데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잖아요.
보험 설계사들을 전문가죠. 물론 설계사라고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초보도 있고 또 엉뚱한 마음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잘 걸러내셔야 되고요. 흑자일 때 보험금 올린다. 흑자일 때 보험금 올리는 거는요, 손해율을 보고 하는 거예요. 손해율이 나쁜 특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올리는 게 보험료죠. 보험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험료예요.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른 겁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받는 게 보험금이고요.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은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흑자일 때 올린다 그러는데 흑자일 때라도 손해율이 높은 보험 특약은 존재합니다. 손해율로 가는 거예요. 회사가 흑자나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율로 가는 거예요. 흑자 적자가 아니고 손해율로 가는 거고요. 설계사들 수당 줄여요. 설계사들 일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보험 수수료 5%라고 말씀드렸죠. 5%예요. 근데 땡겨서 수수료를 선지급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수수료 줄여버리시면은 설계사들 생활도 안 됩니다. 설계사에서요, 돈 많이 번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설계사들한테 요거도 먹는데 100%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제 경험상 보험 설계사에서 큰 부자 절대 못 됩니다. 열심히 해서 작은 부자는 가능하지만 큰 부자 불가능합니다. 왜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요, 그 무리수에 따른 리스크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것? 고객이 늘어나면은요, 고객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컴플레인 많은 고객도 있고, 가입하고 얼마 돼서 바로 해지해버리는 고객도 있고, 해지하면 해지율이 높아지죠. 유지율이 낮아지죠. 유지율이 낮으면 보험 설계사 수당 줄어들어요. 이거 무기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설계사들한테 이렇게 보험 설계사는 항상 을입니다. 갑이 아니고 약자예요. 보험 설계사분들 고객 만나러 다니면서 고객한테 이거 가입해줘, 내가 뭐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열이면 7, 8분은 당합니다. 그 고객한테. 왜? 설계사는 보험 가입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계약이 몇 년간 최소 1년 반에서 2년 이상 유지가 돼요. 2년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지율 떨어지고 환수 받습니다. 받은 수당 도로 토해내야 돼요. 근데 상대방 고객은 한 번만 설계사가 뭐 들어주면 돼요. 길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보험 해지해버리면, 이익 받다가 해지해버리면 설계사만 닥쳤던 개가 되는 꼴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설계사들 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뭐 설계사한테 설계사를 미워하지 마시고 좋은 설계사를 만나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년 전쯤 뭐 군대 고참이 보험한다길래 실손 이것저것 추가해서 들어주고 1년 반 정도 유지하다 상담해보니 매달 적립보험료 미리 내도 갱신형은 작정하면 보험회사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계약이라 판단되어 200만원 넘게 넣었는데 7만원인가 환급받고 해지하고 대신 그 돈으로 주택청약통장 만든 게 지금 1200만원이 넘었음. 그 뒤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만 들고 있음. 이라고 하셨는데, 자, 주택청약통장 가입하신 거 정말 잘하신 일이고요. 주택청약통장만큼 좋은 금융상품도 없습니다. 은행 쪽에서. 가입하신 거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유지하셨는데 200만원이 넘었다. 한 달에 10만원이 넘으셨네요. 예. 10년 전쯤에 10만원이면은 뭐 적당하게 가입하신 거예요. 실손 포함해서 뭐 진단금 수수비 조금씩 들어가고 남성분이니까 10만원. 네. 아마 적정하게 들어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큰 상품 하나에 10만원이면 그 당시로서는 뭐 넣을 수 있는 특약 다 넣고 가입하신 것 같은데,
보험회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계약이다. 갱신형 작정하면. 뭐 그분이 다른 특약들 어떻게 갱신형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같았으면은 비갱신형으로 넣으셨어야 돼요. 예. 이자율이 그 당시에는 10년 전쯤이었으면 이자율이 조금 높을 때니까, 그 당시 거 같으면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았는데, 만약에 실손을 제외한 다른 특약들도 갱신형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바꾸시는 쪽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갱신형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안 오릅니다. 특히 상해 쪽은 거의 안 오르고요. 질병 쪽은 좀 오르긴 오르는데 오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입원 일당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만 많이 오르지, 뭐 수술비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단금들이 많이 오르고요. 만약에 진단금들도 다 그 당시에 갱신형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은 진단금들 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계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예, 마음대로 못 올리고요. 지금이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질병보험 같은 거 좀 실손보험 가입하시고 질병보험 같이 좀 추가적으로 가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분은.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지금 단독 실손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이분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곳에서 이익 보는 것 이익률 분산하면 될 듯한데 생명보험 이익 20%대인 듯한데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서 이익 보는 거 이익률 분산 못합니다. 특약별로 해야 돼요. 특약별로 손해율 봐서 보험료 조정하는 게 옳은 것이지, 다른 곳에서 이익 보는 거 이익 분산하면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실제로 이익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보험 판매하고 보험 가입해드리고 그 보험에서 손해 나고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현금을 받아서 그 현금을 가지고 대부분 펀드나 채권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각 그 대도시마다 랜드마크 건물들이 보험회사 건물들입니다. 보험회사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임대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을 회사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보험에서 그 보험 판매에서 그 보험에서 수익이 나는 거는 회사 운영하기에도 바빠요. 예. 회사 운영하기에도 바쁘고요. 함부로 돈을 또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걷어들인 보험료 현금의 반 이상을 못 씁니다. 쟁여놓고 있어야 돼요. 생명보험사는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손해보험사는 50% 이상 못 씁니다. 예,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말씀대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받는 놈만 받는 게 도수치료다라고 하는데, 3세대 실손부터는 도수치료가 특약으으로 빠졌죠. 그리고 4세대 실손을 와서는 도수치료 많이 사용하시면 비급여 특약 부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4세대부터는. 예.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예. 원하시는 대로 지금 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1세대, 2세대에서는 도수치료가 통원 외래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3세대에서는 외부 특약으로 빠졌습니다. 예. MRI 비용과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그 다음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로, 증식치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리가 돼서 빠졌죠. 예.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요. 빠져서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횟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4세대 실손에서도 횟수와 금액 정해져 있고, 특히 4세대 실손은 1년에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할증 비율도 달라집니다. 예. 그렇게 할증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손 사용자는 보험료 올리고 미사용자는 올리지 마라. 차등 적용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저께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에요. 보험은 계약입니다. 사인과 사인이에요. 보험에서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인입니다. 개인도 사인이고 개인과 법인,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은 계약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약관, 표준 약관이 정해져 있죠. 그 약관에 따라 정해진 서로 약속한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가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불리하게 약관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유리할 수 있지만 사용한 사람한테는 불리하죠. 고객한테 불리한 약관 변경이에요. 그래서 약관 변경 불가능합니다. 약관 변경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사용하면은 할증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약관이 변경돼서 표준 약관 변경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자동차 보험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적용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서는 그건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몇 가지 그 댓글에서 이게 좀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들, 또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방송 초창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두서도 없기도 하고 아직 준비도 덜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생각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방송 시작하니까 좀 아직까지 정리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방송한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구독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예, 선택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초창기라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구독자 좀 늘고 좋아요도 해서 노출이 좀 돼야지 제 이 유튜브도 공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발전할 수 있을 거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링크 넣어드렸으니까요. 저희 카페 와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저한테 할 질문들 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공개되는 게 싫다 그러시는 분은 카페 오셔서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쪽지나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용을 보고 답을 뭐 개별적이든 카페 전체 또는 유튜브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